안녕하세요. 오늘은 히포크라테스 그 통섭적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제가 목차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내용들을 서론부터 결론까지 대개 세 파트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파트에서는 서론 부분과 히포크라테스의 조상 가족, 그 다음에 히포크라테스가 수련을 받은 그 과정들, 스승들, 발달 과정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두 가지 학파가 있었는데 코스 학파와 크니도스 학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 부분인데요. 히포크라테스가 태어나고 세상을 떠난 그 연도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태어난 연도는 BC 460년으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데 세상을 떠난 연도는 이게 설이 여러 가지가 있고 확실하진 않습니다. 대개 이제 BC 375년 전후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당시가 이제 페르시아 전쟁도 있었고 아테네 고전 시대가 열리는 시대이기도 했고요. 또 펠로폰네소스 전쟁 그게 일어나면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까지 이어지는데 그 시기에 걸쳐서 히포크라테스가 태어나서 활동을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대개 이제 여러 가지 성인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태어났었는데요. 히포크라테스는 대개 이제 그 동양으로 보면 공자나 그 부처님보다는 이제 조금 후배가 되고 서양으로 보면 소크라테스하고 한 10년 정도 선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후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이어지죠, 그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순서는 이렇게 되고요. 그 후에 이제 동양에서는 맹자, 장자, 순자가 태어나게 됩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조상과 가족을 보겠습니다. 아스클레피우스인데요. 이게 신화죠, 그죠? 의술의 신인데 원래는 현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히포크라테스의 한 16대 손조쯤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기 보면 선조들이 쭉 밝혀져 있으니까 아주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로부터 한 16대 선조가 아스클레피우스가 되고 워낙 의술에 뛰어났기 때문에 신격화된 겁니다. 아폴로 아들로 입적이 된 셈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신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히포크라테스라고 얘기하는 히포크라테스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세입니다, 2세. 2세고 조부가 1세예요. 히포크라테스 1세인데 워낙 히포크라테스가 유명하니까 그냥 히포크라테스 그러면은 이제 2세라고 굳이 얘기는 안 해도 그냥 히포크라테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히포크라테스 2세가 정확한 이름입니다. 아버지가 헤라클레이다스니까 헤라클레스 집안하고도 또 관련이 되는 이런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스클레피아다의 족보를 보면 그 코스의 비문에 아스클레피아다와 헤라클레이다의 후손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이제 헤라클레스도 실존 인물이었는데 신격화 됐던 것 같은 이런 그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히포크라테스는 아스클레피오스와 헤라클레스의 이중 혈통성이 입증이 되는 셈이 됩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테살리아 트리카 지방의 왕이었는데 원래 인간이었지만 신으로 추앙받은 인간입니다. 원래 의술의 신은 아폴론이었죠, 그죠? 아폴론인데 이제 아폴론이 로마로 가면 아폴로가 되죠. 그런데 이제 워낙 뛰어나서 의술의 신 아폴론으로 입적이 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BC 5세기경까지는 그 아폴론이 하다가 의술의 신을 맡다가 그때부터는 아스클레피우스가 그 의술의 신을 이어받는 이런 게 되죠, 그죠? 그래서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아스클레피우스의 탄생인데 원래 이제 그 신화에서 보면은 아폴론이 인간 코로니스가 이제 테살리아 지방의 어디 공주였죠. 공주인데 이제 그 사랑을 해가지고 아스클레피우스를 잉태를 합니다. 근데 코로니스가 그 아폴론이 신이니까 언젠가는 자기를 떠날 것이라는 이런 이제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다른 그 왕자를 사랑하게 돼요. 그게 이제 아폴론한테 알려지면서 화가 나서는 코로니스를 활로 쏘아 죽이죠.
그때 이제 죽어가면서 코로니스가 자기가 임신을 했다 이 말을 해가지고 이제 코로니스로부터 아스클레피우스를 꺼냅니다. 꺼내가지고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태어난 아스클레피우스를 그 켄타우루스 반인 반마죠. 반인 반마인데 그 일종을 케이론에게 보내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케이론은 테살리아 펠리온 산의 동굴에서 생활을 했는데 이 아스클레피우스뿐 아니라 헤라클레스, 아킬레우스, 야손 등 영웅들 교육을 다 맡아서 시켰던가 봐요. 그래서 의술도 가르치고 활쏘기, 말타기 등을 조기 교육시켰다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면은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을 얘기합니다. 신전을 얘기하는데 그 코스 섬의 수도인 코스로부터 남쪽에 있는 이런 겁니다. 종교적인 기능도 하고 의술에 대한 연구도 하고 진료공간도 갖추고 극장, 도서관 굉장히 통합적인 이런 신전이었죠. 그래서 고대 그 3대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이 있는데 에피다우루스하고 호스하고 페르가몬 이 세 군데에 있던 그 신전을 고대 3대 아스클레피우스 의술의 신전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히포크라테스의 탄생입니다. 탄생을 이제 그 소라누스라는 그 코스의 향토학자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기록들을 보고 이랬는데 그때 이제 BC 460년 8월 27일로 이렇게 이제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코스시에서 태어났고 히포크라테스 출생지는 코스시의 아스티팔라이아라는 곳입니다. 우측에 있는 저 초상화가 히포크라테스의 초상화인데 그래도 기록으로는 비교적 정확한 초상화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자녀들은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테살로스와 드라콘인데 아들 둘에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아들들 다 이제 의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큰 아들인 테살로스가 더 유명합니다. 딸은 그 고향 아스티팔라이아에서 히포크라테스 제자인 폴리보스와 결혼을 해서 고향에서 지냅니다. 그래서 고향에서의 의술은 이 제자 폴리보스에 의해서 그대로 이어지고 히포크라테스 나중에 이제 떠나가지고 다른 장소에 가서 활동을 하게 되죠. 가문 내의 전수인데요. 대개 이제 BC 13세기경에 아스클레피우스에 의해서 창시된 그리스 예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트로이 전쟁이 대개 BC 12세기경에 일어나죠. 그때 이제 굉장한 외과술이 발전이 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그죠? 전쟁을 겪고 나면은 의술이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침체기에 있다가 히포크라테스에 와서 의학의 르네상스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두 아들 테살로스와 드라콘에 의해서 대를 잇게 됩니다. 그리고 이 테살로스가 나중에 마케도니아 왕 아르켈라우스의 주치의가 되고 나중에 이제 코스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후손들의 화력인데요. 히포크라테스 4세입니다. 히포크라테스가 2세인데 1세는 조부고 그 밑에 이제 제자들 아들들이 4세, 5세, 6세, 7세 이름들을 굉장히 많이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4세는 드라콘의 아들이니까 드라콘이 둘째 아들이죠. 손자죠. 그죠? 손자인데 4세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왕비 록사네 대왕의 왕비 록사네의 주치의가 되고 또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주치의는 코스의 아스클레피아다의 가문의 크리토데모스 이제 주치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손들도 다 이렇게 활약을 많이 하죠. 이 그림은 이제 역병을 퇴치한 히포크라테스인데 옛날에는 아마 역병이 나고 이러면은 도시에다 불을 질러 가지고 공기를 정화시키는 방법으로 퇴치를 했던가 봐요. 그 장면을 이제 그림으로 저렇게 남겨놓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코스섬하고 크니도스가 이제 저기 지도를 보면 그 중간쯤에 이제 코스섬이 있는데요. 코스섬하고 그 옆에 이제 크니도스 섬이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이제 의학의 메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기 의학의 메카는 코스섬이고 헬레니즘 시대의 메카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하고 소아시아의 페르가몬이 이제 메카가 됩니다. 그 히포크라테스 나무가 이제 지금 남아 있는데요. 히포크라테스가 제자들과 함께 공부한 그런 나무라고 알려져 있는데 뭐 24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가 심었다는 그런 나무입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코스를 방문했을 때 거기서 설교를 한 그 장소가 지금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요게 이제 지금 남아 있다고 하는 히포크라테스 나무가 여기서 바울이 설교도 했던 장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 그 고향에 히포크라테스 거리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플라타너스를 심어가지고 가로수길이 이렇게 아름답게 남아 있고요. 또 코스 그 섬의 해안에는 아직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유명한 그런 관광소가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입니다.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이 지금 뭐 폐허처럼 남아 있는데 그 터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에피다우로스 성령인데 에피다우로스에 또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이 남아 있었죠. 요게 이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련 과정들이고 스승들인데요. 히포크라테스의 수련 과정에 대해서는 소라노스라는 사람이 그 전기를 썼는데 거기에 이제 꽤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정규적인 교육을 받았고 7세에서 10세까지는 시와 노래, 체육, 받고 산수, 읽기, 쓰기, 시, 다 이제 일반 교육들은 다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호메로스의 그 서사시가 유일한 기본 교과였었다고 하는데요. 일리아스 오디세우스가 뭐 지금도 아주 유명하지만 그 당시에도 아마 아주 중요한 교과서였던 것 같습니다. 스승들은 최초의 스승은 아버지죠, 그죠? 헤라클레이다스가 되고 그 외에 뭐 의학, 수사학, 철학 이런 공부를 다 했는데 그죠? 다 그 스승들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헤로디코스, 고르기아스, 데모크리토스 이 사람들이 의학, 수사학, 철학을 가르쳤고요. 또 부모로부터 해부학도 배우고 전통적인 의학 교육을 받고 또 조부의 논문을 보면서 외과 수술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전의학하고의 관계도 밀접했는데요.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에서 그 사제가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전에서 의학 교육과 이게 중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전에서 치료한 그런 그 치료 사례들을 통해서도 공부를 한 걸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두 학파가 코스 학파하고 크니도스 학파 두 개의 대표적인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 학파의 교육혁명인데요. 이 교육혁명이라고 하던 건 그전에는 아스클레피우스 그 가문 내에서만 쭉 내려오던 의학이었어요. 바깥으로는 유출이 되질 않았죠, 의학이. 근데 이제 문을 열어가지고 다른 집안의 학생들, 외부 학생에게도 개방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아마 아주 그 당시로서는 아주 혁명적인 그런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히포크라테스 시대로 오면서 더욱더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시대에 와서 진정한 의미의 의학 교육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요. 또 이제 외부 학생들한테는 수업료를 또 받기 시작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 장면이 이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 장면인데 코스 섬에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이 있고 거기서 아마 선서식을 했던가 봐요. 그 선서식을 재현하는 장면입니다. 그 두 학파는 이제 서로 독립적으로 서로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선의의 경쟁 상태에 있었던 그런 학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크니도스 학파에서도 코스와 마찬가지로 가문 내에서 어술의 전수가 쭉 이어졌었는데요. 에우리폰이라는 아주 뛰어난 그 학자가 있었는데 코스의 히포크라테스에 해당하는 인물이 크니도스의 에우리폰입니다. 근데 이제 두 학파는 그 치료의 원칙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코스 학파에서는 환자의 중심을 두고 크니도스 학파에서는 질병의 중심을 뒀다.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비싼 얘기지만 크니도스 학파에서는 질병에 중점을 뒀다 그러는데 코스 학파에서는 질병에 중점도 두지만 질병을 앓고 있는 인간 전체에 관심을 가졌다. 아마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로 보면 환자를 인간 전체로 보는 태도는 크니도스 학파보다는 코스 학파에서 더 중점을 뒀던 그런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도 하고 있지만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아스클레피아다의 선서라는 게 있는데 아스클레피아다의 선서는 그 집안 내에서
자기들의 그 가족 내에서 일어난 선서를 아스클레피아다의 선서라고 그랬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외부의 학생을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외부의 학생을 받아들였으니까 구별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외부의 학생들이 와서 과정을 끝날 때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시키고, 그 집안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경우에는 아스클레피아다의 선서를 시켜가지고 양쪽이 조금 구별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 된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히포크라테스를 중심으로 하는 그 코스 학파가 번성을 하게 되는데, 히포크라테스는 자기 고향에서 떠나가지고 테살리아라는 데로 가서 코스 학파를 창설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진료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자기 고향은 사위 폴리보스에게 맡겨가지고 자기의 그 전통을 잇도록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코스 학파는 로마 제국에도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이 됐고요.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주치의가 그 출신인 크세노폰이 주치를 맡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그 테살리아라는 데로 가서 활동을 하는데, 그때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 기간 동안 굉장히 이제 군술이 발달하게 되죠, 그죠? 발달하게 되고, 또 큰 전염병이 있었는데 그때도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살리아 지역에서 라리사, 멜리보이아, 크라운 이런 지역에서 히포크라테스가 활동을 했던 지역입니다. 거기뿐 아니라 이제 북부 쪽으로 가서 트라키아, 압데라, 타소스 이런 섬도 가고 쭉 저기가 적혀드린 게 히포크라테스가 활동하던 지역입니다. 가장 북쪽은 오데사라는 흑해 근처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거기까지 갔으니까 활동 범위가 상당히 넓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델포이, 그 신탁으로 유명한 델포이도 방문했었는데, 델포이 성지가 한때 굉장한 위기에 처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위기에 처해 있는 동안에 히포크라테스 조상 중에 네브로스 그 부자가 델포이에 가서 그 위기를 도와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델포이에서는 이 히포크라테스 가문들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고마움으로 상당한 대우를 해줬다고 그래요. 신탁에 우소권도 주고 영구적인 식사권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면세 특권도 주고 그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활동하던 그런 지역입니다. 쪽에서 소아시아 쪽에서 그 올라가서 활동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가문 외의 제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BC 6세기 이후에는 그리스 약사가 피타고라스, 엠페도클레스, 데모크리토스, 히포크라테스도 이루어지는데, 저 당시에는 이제 철학하고 의학, 수학 이런 게 완전히 막 구별되지는 않았던가 봐요. 구별되지 않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철학도 하고 의학도 하고 하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히포크라테스로 이어지면서 히포크라테스 이후에는 프락사고라스, 크리시포로스, 헤로필로스 등 바키오스, 필로스 나중에 이제 나오는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히포크라테스의 학문 그게 이제 쭉 이어지는 이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